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bun구 위원장입니다. 키코가 뭐의 약자예요? 낙인 나가웃의 약자인데요. 주로 그 비정형 파생 상품에 쓰이는 상품명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뭐죠 이게? 이거는 그 환율 변동이 심할 때 이제 주로 그것을 일정 구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지금 한 1,200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1,200원만 받고 달러를 팔겠다라고 해서 이제 1,200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2007년도에 이제 많이 기업들이 가입을 할 당시에는 1,200원을 뭐 1,250원을 그 은행에서 주겠다 해서 이제 그런 계약을 이제 많이 한 것인데요.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0원에 픽스 시켜놓고 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달러로 대금을 받는데 그 달러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걸 이제 그걸 국내 돈으로 그저 바꿔놓은 것이 있어야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불안하니까 은행에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당신한테는 그냥 고정된 액수로 환율을 쳐주겠습니다. 이런 상품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혀 판매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키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서 약 한 400여 개의 기업들이 그대로 도산을 해버리고 또 실업자가 약 한 32만 명이 생기고 그리고 중견 그 선박 회사들 있죠. 조선소들 16개 중에서 15개가 도산을 했는데 이 직접적인 원인이 키코 상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팔고? 예, 지금 전혀 팔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팔기 시작했던 건 2007년도 예, 집중적으로 판매가 됐고요. 근데 왜 피해를 본 겁니까? 이제 이게 옵션 거래였습니다. 옵션 상품이었었고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선물한 거래해서 1대1의 그 거래만 했었었는데. 이 선물한 거래도 어려운 말이고요. 옵션도 어려운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선물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올해 1,000만 불의 수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수출 대금 1,000만 불이 달러로 들어온다. 그것을 가정해서 1,000만 불에 대해서 만약에 1,000원씩이다 그러면 100억만 이제 미리 이제 사놓는 그것을 선물한 거래라고 합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미리 나는 1,000원에 그냥 사겠다. 알겠어요. 그런 거만 하다가 1,000원씩이 아니고 1,050원씩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옵션을 그 개발을 해서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유인을 하게 된 거죠. 더 비싼 값에 쳐준다 하니까. 쳐준다 하니까 이제 기업들은 그것을 또 앞다퉈서 더 가입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환율이 이제 보통 옵션 거래를 보통 2배수 내지 3배수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이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에. 그럼 1,500원까지 가게 되면 그 2배를 3,000원을 해서 3,000원의 그 현금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약 1,000만 불 계약을 했으면 2,000만 불 계약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못 따라가겠어요. 그 대목 다시. 갑자기 환율이 뭐 1,000원, 1,100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500원, 1,600원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원래 이 계약상에 보면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고정된 액수만큼을 하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었죠. 오인을 한 거죠. 근데요. 오인을 시킨 거죠. 저희 기업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입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2배를 현금으로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물어내야 된다고. 물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상품 설계에 그러니까 환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때만 보장한다 이런 게 있나 보군요. 그래서 그 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원의 갭을 두고 아주 극소의 아주 그 작은 범위의 그 갭을 두고 이제 그거를 그 위험을 그 안에 녹여 넣어서 이게 그 상단을 쳤을 때, 그러니까 아웃이 됐을 때 이제 저희가 그런 엄청난 그 위험을 떠안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환율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기업 측한테 우리가 50원씩 더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이는 범위 안에 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50원씩 더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은행한테 돈 내세요라는 거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걸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진짜 그리고, 설명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은행원들이요, 이 파생 상품을 이건 굉장히 복잡한 복합 파생 상품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그 파생 상품을 팔려고 그러면 일정의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런 그 파생 상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증권회사 예. 직원들이 이런 그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파생 그렇죠. 상품 그 투자 상담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파는데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은행들에서는 그냥 기업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예,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전혀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난 거고요. 그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는군요. 예, 예, 예. 그리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알았다고 기업이 망할 정도까지 예. 갈 거라는 것을 알고서 판 은행원이 있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몰랐던 거죠. 판 사람도 모르고 산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제대로 설명도 안 했고, 설명할 예. 만한 지식도 없었다. 예, 판매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셔가지고 이게 법정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선? 일부 이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일부 그 기업들 몇 퍼센트 기업들에게는 몇 퍼센트의 배상을 하라라고 그 판결이 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너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방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측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고, 예, 극히 그렇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은행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만 했다. 예. 그렇게 판결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예.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나요? 예. 이번 재작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그 말씀 자료라는 그 자료에 이제 그게 적시가 됐는데요. 예.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해서 은행에 손을 들어 주어야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조율하는 그 내용에,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대한민국, 저희들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대한민국 거죠. 경제를 생각해서 중소기업이 아닌 은행 쪽 손을 들어주어야 했다. 예. 라고 대법원장의 말씀 자료에 써 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중소기업을 죽여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느냐.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분노를 해서 다시 저희가 그때 판결 내릴 때도 물론 납득하지 못했었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러한 그 부정 행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본 그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데 약간 470여 개사가 파악이 돼서 그중에서 한 250여 개사가 도산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약 919개사가 그것도 금감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 자료를 주고 저쪽에는 저 자료를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919개 사니까 한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추산으로는 약 한 400개 이상 최소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들이 그 한국에 정말 수출을 떠받치던 그런 중견 기업들이고요. 전 세계에 나가서 수출 1, 2위를 그 분야에 한 분야에 1, 2위를 달성하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겁니까? 우리가 좀 소비자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세계 금융 1위를 금융업계 1위를 하고 있는 제용솔루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성 하이스코라고 하는 그런 석유 정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그
플랜트 회사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건설 중장비를 또 각 분야에서 또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도 회사들 있고요. 우리 네. 조봉구 위원장께서도 그런 업체를 하셨죠? 예. 저도 코막중공업이라고 하는 건설 중장비. 예. 코막중공업. 예. 건설 장비. 예, 건설 장비 업체를. 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셨어요? 저희는 그 키코 피해로 직접적인 피해는 100억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차 피해가 있습니다. 이 키코 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이제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게 다 전이가 됩니다. 뭐예요? 100억이라는 거는 은행 쪽에다가 100억을 줘야 되니까 예, 순수하게 직접적인 손해고. 예, 100억이 나가면서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까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등급. 예, 그러면서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하니까 이자율이 뭐 올라가고. 20%까지 치솟고 대출 받았던 거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한 몇 년 하면은 또 키코 금액만큼 나옵니다. 복리 계산하니까. 네. 그래서 뭐 한 200억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 자산 축소하는 과정에서 뭐 싸게도 팔아야 되고 제품도 뭐 좀 저렴하게 팔아야 되고 한 이런 데서 오는 돈이 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당장 돈은 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이자는 비싸고 예. 그러다 보니 물건을 파는데 싸게 팔아올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막 2중 3중의 피해들이 겹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못 버티고 그 은행에서 하는 워크아웃,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법정 관리까지 들어가서 회사가 완전히 그 도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가게 됐던 겁니다. 네. 뭐 적게는 400개 이상, 많게는 뭐 거의 900개 이상 지금 그런 피해를 본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서로 연결이 돼서 공동 대응을 하고 계시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그 사실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중소기업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240여 개 회사가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2008년도에 구성을 했고 그 중에서 약 한 100여 개 회사는 도산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70여 개 회사가 지금 공대위에 참여를 해서 이 지금 피해 회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피해 본 거 없어요? 대기업이 대우조선 있죠. 네. 대우조선이 약 한 2조 원 이상 피해를 받습니다. 대우조선이 워크아웃 되게 됐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키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 제3의 업체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이제 유동성 투입을 해서 약 12조 원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안 됐죠. 그렇게 키코 상품이 굉장히 아주 독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피해도 이렇게 컸다. GM 대우도 역시 이 키코 때문에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런 대기업 정도 되면은 그 은행에서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몰랐어요? 대기업들도? 대기업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이 환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팀들에서는 이제 파악을 했었고요. 또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치는 그런 대기업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마 좀 알았다 손 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갑자기 환율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걸 예상을 못한 것 이게 크겠죠. 그런데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할 경우에는 사실 수출기업 같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좋아야 되는 건데 좋아야 되는 거고 이상한 상품에 가입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상한 상품을 누가 설계를 했냐? 은행에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판매를 권유를 했고 또 어떤 기업들한테는 강요를 했거든요. 강요까지? 꺾기 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이거 했거든요. 해줘야 대출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뭐 환율이 뭐 많이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 일정 금액을 가지고 1년을 예측을 해야 원가도 우리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을 저희한테 판매를 하고 그 각종의 그 민사 판례 연구에 그 소속 김현장 변호사들 그 지난번에 그 강제징용 그 사건 나왔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가가지고 변호사가 김현장 변호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가가지고 그분이 한상호 변호사라는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김현장 우리 키코 사건도 이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김현장의 그 민사 판례 연구에 소속 변호사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이 키코 사건에 예.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키코 판결 당시에 대법원에 6분이 박병대 대법관, 양승태 뭐 해서 6분이 또 민사판례 연구회 회원이고요. 네. 또 법원행정처 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사판례 연구회 회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2013년 2월에 우리가 9월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2013년 2월에 예. 수석 연구관, 그다음에 예. 선임 연구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법원에 가면 네. 그런 연구관들 계시지 않습니까? 키코 관련 모든 연구관분들이 전부 다 민사판례 연구회 회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해 9월달에 판결이 난 겁니다. 네. 그리고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그 청와대에 HSBC 은행장 그다음에 또 시티뱅크 은행장들이 글로벌 그 은행장들이 또 가서 미팅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말씀 자료에 나와 있고요. 예. 당연히 이것은 저희는 한번 심도 있게 파봐야 되는 사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본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행 손을 들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민사판례연구회가 이 판사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출신의 전관들이 김현장의 변호사로 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맡았고 또 대법원에서 관련된 이 사람들이 다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바뀌었고 그 정황까지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 한상호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들어가서 만나서 그럼 강제징용 사건 한 사건만 얘기했겠습니까? 키코 사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한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사하고 재심 가자 이겁니까? 요구사항이 뭡니까? 재수사하고 재심 가고 그다음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에서는 지금 현재 4개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 피해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키코 피해 기업들의 구제 방안을 상정하겠다. 얼마 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동안에 금감원이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게 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금융감독원이 전에는 이 키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그 수치가 다르고, 또 항상 지연시키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금융위원회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키코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라고 하는 그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뭐 각 부처의 일종의 과거사 재조사위원회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키코 사건 재조사해라. 그런데 이제 재조사할 주체가 금감원이죠. 금감원이죠. 그렇게 해서 권고를 했는데 금융위원장이 바로 그 다음 날 취소시켰습니다. 왜요? 권고안을 못 받겠다. 왜요? 아무 이유도 없이 물론 이제 뭐 과거에 대법원에서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뭐 다시 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판결 난 사건들 말고 판결 받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해봐라. 조사를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한 1년 동안은 그 금감원에서 이것을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혁신위원장으로 계시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새롭게 이제 발령이 나서 금감원장으로 가게 됐죠. 과거사 조사하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이번에 금감원장이 새로 됐다. 그 본인이 금감원한테 하라고 권고했던 사안이니 자기가 이제 금감원장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면 되네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금융혁신위원회는 외곽 조직이고 그리고 또 전직이 또 원장님은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부에 접근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금감원장으로 가셨으니까 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를 봤더니 위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보다 더 강력하게
피해 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 정보를 알겠습니다. 더 많이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구제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전면 재조사도 금감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해야죠. 전면 재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이제 하겠다고는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일단 이 4개의 기업에 대한 그 분조위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하고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과정을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 계획을 세워본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금감원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율 배반적인 그 결론을 낸 것이 키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5년도에 도이치뱅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키코 사건은 환율 수합 사건이지만 그 도이치뱅크 사건은 이자율 수합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비정형 파생 상품을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 자산으로 또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생략하시고 네네. 지금 시간도 거의 없으니까 네네. 아무튼 새로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재조사, 재수사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저희는 그렇게 일단 기대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히 촉구한다. 이 말씀.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